워싱턴 체류 시간 24시간, 이동 시간 30시간. 1박 3일 빡빡한 일정의 이른바 원포인트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밤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일정과 내용에서 우리 정부의 절실함과 의지, 또 한편으로는 다급함까지 엿보였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의미 그리고 향후 전망 짚어보죠.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그리고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각각 어느 점을 주목해서 보셨는지 먼저 조 의원님부터 좀 여쭤보죠. 예, 저는 이번에 물론 주 의제는 네. 그 비핵화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하노이 정상회담의 합의서 채택 불발 이후에 네. 국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미 간의 이제 그 불화랄까요, 이견 이런 네. 문제들을 이제 봉합을 하고요. 네. 한미 동맹을 이제 대내적으로 다시 한번 굳건함을 과시했고요. 네. 또 지금 비핵화 협상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다시금 지금 한국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데 한미 정상이 합의했고 이 부분들이 이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돌파구 마련도 짚어주셨지만 그거보다 한미 간의 이견을 봉합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예, 이 일단 부분을 그 더 크게 보시는 출발이 건가요? 거기 초점이 좀 두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도 비슷하게 평가를 하는데요. 네. 그 김현정 그 2차장이 세 가지 목표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어쨌든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된 거니까 이것에 네. 대한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야 된다. 역시 네. 탑다운 방식의 대화의 동력이었는데 네.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탑다운 방식이 여전히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방금 우리 조성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동맹에 대해서 엇박자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그 특히 미국 측에서 나온 발표를 보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자세하게 한미 동맹의 굳건함, 중요함이 다시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우려는 어느 정도 불식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결국 우리가 계속 얘기한 비핵화 방안인데 네. 아쉽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국과 북한 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고 한국이 뭔가 촉진을 하려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공개된 지금 문서와 발언만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따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 그 부분인데 지금 미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남북 정상회담 뭐 하기로 한다 그거 하러 가지는 않았을 거고요. 결국 이제 북한 정상을 만나서 뭔가를 설득하려고 하면 미국과 사전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중재안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도 보여주고 북한에도 보여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얘기가 됐죠. 그래서 우리 정부 안은 일종의 그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그것을 꽤 괜찮은 합의, 굿 이너프 딜이라든지 조기 수학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핵심은 이제 몇 가지 단계로 나눠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고 그것을 신뢰를 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비핵화까지 간다라는 의미였거든요. 핵심은 그런 일종의 작은 딜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였고 또 하나는 관련돼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제재가 해제돼야 된다. 이제 그것이 한국이 갖고 간 안이었는데 이번에 그 모두 발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두 개를 기자들 앞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물론 전제가 좀 있습니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둘 다 사실 거부했습니다. 빅딜을 하는 게 맞고 지금은 제재가 유지될 때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얘기했던 굿 이너프 딜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포괄적으로 합의하되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내놓고 이건 안 된다라고 입장을 이제 선을 딱 거버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난 3월 7일 날 미 국무 고위 당국자라는 이름으로 당시에도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얘기했을 때 단호하게 노라고 답을 했거든요. 당시 이제 비건 특별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스탠포드 대학 연설을 통해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했던 비건 특별대표조차도 지금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유의할 부분은 지난 이제 3월 말에 강경화 장관이 이제 폼페오 국무장관을 만났고 또 정상회담 직전에 이제 김현종 차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국무부
그리고 이제 그 국가보좌관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여기서 예. 보면은 일단은 이제 최종 목표에는 동의했습니다. 두 번째는 포괄적 합의에 대한 큰 틀의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박홍 교수 얘기하신 것처럼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놓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사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정상회담 직전에 제재 완화도 가능하다 이런 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결국 요지를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이 핵 문제, 핵무기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을 한다면 어느 정도 또 이번에 보면 이제 단계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이번에는 사실 그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중재안을 만들어간 게 것이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미 간의 이견을 확실히 있는지 봉합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원칙들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네. 뭐 완전히 뭐 그 이견이 드러났다라기보다는 비핵화에 대해서 몇 가지 원칙을 과거 하노이 정상회담보다는 좀 진전된 내용들 뭐 정리를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핵무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일단 예. 분명해진 것 같고요. 다만 북한이 이 핵무기 문제를 동의한다면 어느 정도 제재 완화를 포함한 단계적 접근법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좀 제시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향후 북한을 접촉하면서 네.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 딜은 뭐 가능은 하겠지만 우리는 빅딜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예. 그 얘기를 이제 거꾸로 하면은 스몰 딜 단계적인 이행도 가능은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빅딜의 문제는 결국은 사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영변의 공동 정의 문제가 안 됐고, 네. 이른바 영변 이외의 은닉 시설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 연설에서 비건 대표가 했던 엔드모어, 그리고 그 리용호 외무상이 표현했던 하나 더. 네. 이 문제인데 결국 이 문제가 핵무기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사실 전혀 일체 언급을 안 했었습니다. 지금 예. 하노이 회담에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핵무기 문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빅딜의 내용이 뭐 볼턴 국무장관이 그 보좌관이 얘기하는 생화학무기나 모든 탄도미사일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핵무기 문제가 핵심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 단계적 접근, 다시 말하면 핵무기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만 있어도 어느 정도 유연한 반응이 있다는 부분들이 이번 정상회담 나온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 조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뭔가 좀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그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또 그 미 행정부 관리들의 발언을 저희가 해석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보도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조 의원님의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이제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석에 좀 여지가 있고 그리고 네. 여전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요.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분명하게 한국 네. 정부가 하고 있는 이른바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굿 이너프 딜이라든지 조기 수학이라는 표현이 어려우면 그래 한국의 촉진자 역할을 미국이 좀 지지하고 지원한다라는 표현이 어딘가에 명확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했으면 네.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한국이 힘을 받고 이제 앞으로 4차 남북 정상회담을 더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게 나왔다라는 게 좀 아쉽고요. 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 여지는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공개된 발언과 자료만을 벗고 봐서는 미흡한 점이 있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모두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 즉 청사진을 제출하면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겠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회담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형태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그런 상응 조치와 비핵화 조치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도 있죠. 네, 그게 핵심일 수도 있고요. 예. 네. 자,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를 했습니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아마도 그 4.27 남북 정상회담 이제 그 1주년을 맞는 네. 그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또 이 결과를 그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또 협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네. 5월 1일 이제 일본의 새로운 왕이 즉위식을 가지면서 이때 이제 계기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뒤에 서울 방문한 가능성이 좀 거론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 대통령이 요청한 부분도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네. 지금 새로운 의견을 들어봐라. 그리고 그 의견을 미국과 협의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그 시간적으로 본다면은 4월 27일 이전에 원포인트 형태의 어떤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작년에 9.19 평양선언에서 얘기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서울 방문을 통한 부분은 아직은 좀 시기가 빠르다고 보고요. 네. 그 이전에 아무래도 우리 측에서 대북 특사를 보내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의논됐던 이런 또 미국 측의 의향을 이제 전달하고 또 네.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뜻을 분명하게 타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4월 말쯤에 한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 원 포인트라도 열린다면은 네.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새로운 북미 비핵화 협상의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가능성이 좀 떨어져 보이고요.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도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또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예. 그러면 판문점에서 또 만나는 겁니까? 저는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사전에 남북 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이미. 예, 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정의용 실장의 발표에 보면 남북 정상회담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가 되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뭐 지지하는 의사식으로 뉘앙스가 표현이 됐죠. 예. 근데 이 정도 발언을 하려면은 남북 간에 사전에 물밑 접촉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네. 뭐 이건 제가 추정입니다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된다면 저도 뭐 조성현 의원처럼 원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여전히 북한 측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간다면 북측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는 좀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국이 미국과 협의를 해서 말씀드린 상응 조치를 좀 받아낼 수 있다든지 북한이 원하는 그런 어떤 그 선물을 갖고 가야 아니면 그런 제안을 해야 북한이 응할 텐데 그런 거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가서 한번 뭐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거나 혹은 네. 미국의 입장을 좀 설득을 해라. 그러면 북측에서는 그 회담을 임할 동기가 좀 떨어지겠죠. 대북 특사가 이미 갔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아, 그건 없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은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 원 포인트라 하더라도 이 부분을 일단 조율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이 궁금한 거는 예. 뭐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한 40일이 지났는데 뭔가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할 것이지만 네.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을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또 듣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원래는 이제 당 전원회의나 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회의가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그 결과를 보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당 전원회의가 먼저 열렸습니다. 먼저 예. 열려서 자기네 일방적인 입장, 다시 말하면 자력갱생 노선에 입각한 원칙들을 얘기를 하고 또 기존에 이제 경제건설 총력 노선을 재확인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미 협상에서도 굳이 미국의 입장과 연연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겠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뭐 양면적인 의미가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직접 좀 자세히 듣고 싶어 할 거라고 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들어야 결국 원포인트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북한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 정부가 무슨 입장을 확인했는지 대북 특사를 통해서 먼저 북에 알려준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북한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그때 처음 듣고 결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전에 이제 내용들을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사전에 뭐 실무선에서 남북 간에 아까 우리 박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접촉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직접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제 톱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했는지 또 비공개적으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 얘기는 아무래도 우리 대통령께서 오늘 밤에 오시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나 특사가 가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 청와대의 그 정책 자문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사라면 누가 가장 유력할까요?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그 한미 정상에 배석한 분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우영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이제 조윤재 주미대사시기 때문에 네. 결국 아무래도 뭐 정우영 실장님이 가실 가능성이 높고요. 뭐 서훈 원장님이 뭐 같이 이제 동석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직접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들은 분은 정의용 실장이시기 때문에 네. 아마 그분이 일단 단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대표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들은 사람이 꼭 가야겠군요. 그렇게 해야만 그 김정은 위원장도 믿을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더불어서 북한의 형태가 네. 익숙한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편하겠죠. 그래서 네.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은 이미 수차례 특사로 만나기 있기 때문에 예. 저도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사를 보낸다면요. 뭐 비공개로 갑니까? 아니면 공개로 갑니까? 그거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만큼 이번에 한미 정상 간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또 합의가 있었는지가 저는 여전히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상당 부분 얘기가 됐다면 뭐 구태여 숨길 필요는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네. 위험 부담이 좀 낮아질 테니까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할 거라는 네. 그럼 판단입니다. 공개적으로 가게 되면은 뭔가 얘기가 좀 잘 됐을 가능성을 둬도 되겠군요. 공개적으로 이제 가겠다라고 밝히는 것은 그만큼 또 북한이 받는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기 위해서도 사실 그 물밑 접촉이 좀 있어야 되고요. 네.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북측한테 좀 전달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된다면은 그렇게 나쁜 그런 사인은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예. 자, 의전과 관련된 거 좀 여쭤보죠. 이번 정상회담 특징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가서 상대국 대통령을 만난 게 먼저가 아니라 이제 참모진이라고 할 수 있는 강요나 참모를 먼저 만났어요. 이런 건 뭐라고 할까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은 아닌가요? 자존심 상한다기보다 흔하지 않은 일은 사실인데요. 예.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미국에서 특히 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대외 정책이 지금 대부분 그런데 굉장히 중구난방입니다. 예. 일관성이 없고 대통령 얘기 따로 하고 관료 얘기 따로 하고 특히 대북 정책의 그런 모습들이 적지 않게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탑다운 방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2차 하노이 정상회담 때 경험한 것처럼 폼페이오 장관 또 볼튼 보좌관과의 그런 또 대화는 또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전에 그들과 얘기하고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까지 충분히 오히려 의사 전달을 하면 우리 뭐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방안을 전달할 수도 있고 더불어서 그들이 생각하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쌍방향의 소통이 되기 때문에 뭐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뭐 작년에도 그런 전례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요, 그 대통령 내외를 그러니까 오벌 오피스 그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맞이하는 일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던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워낙 이제 짧게 방문하고 가고 또 실무진을 먼저 만나고 또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도 안 하고 이런 전반적인 고려 속에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어떤 예우 뭐 이런 배려 이런 차원이었나요?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역대 우리 대통령이 미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셨는데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실무 방문이면서도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전격적으로 오벌 오피스로 초대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사실은 뭐 이 부분은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의 스타일을 보면은 외국의 정상이나 또 외국의 어떤 관료들을 만날 때 예. 사실 오벌 오피스에서 이렇게 실무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다소 이렇게 좀 이 회담 성격도 실무적이고 예. 또 예우도 갖춘다는 뭐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쪽으로 초대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뭐 그런 취지가 이해되면서도 그 오벌 오피스에서 이제 기자회견이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그 과정에서 무기 구매 얘기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그것도 마치 앞으로 한국이 미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할 것으로 오해될 만한 그런 발언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더군요. 저는 그 부분은 사실은 뭐 그 비공개로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충분히 한미 정상 간에 얘기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예.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하는 부분이고 네. 아마도 그 최근에 이제 작년에 있었던 한미 FTA 협상 그리고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통해서 뭐 사실은 저는 뭐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한미 간에 이제 서로의 이익을 이제 주장하면서 좀 약간 갈등 요소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새롭게 남북 관계의 동력을 마련하고 또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다른 나라에도 많이 나타나는 형태입니다만은 아마 미국의 그 무기를 어느 정도 구입하겠다는 그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의 또 우리 전작권 전환도 있으니까 그런 필요성을 얘기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게 하나의 또 자기 과시할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공개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뭐 한국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방국의 그런 지도자들을 만나면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동맹국일수록 또 하나는 첫 번째는 당연히 미국산 무기를 사라. 또 하나는 이제 경제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무역 적자가 있는 국가일수록 이제 더 미국산 물건을 사라.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발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모호합니다. 앞으로 뭐 구매를 할 것이다, 했다, 뭐 그러고 얘기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F-35A라든지 SM-3 이미 구매 결정을 한 거 외에도 지금 앞으로 더 구매를 할 것이다라는 희망사항, 어떻게 보면 압력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늘 이런 방식으로 우방국 지도자를 대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요. 우리 정부도 뭐 충분히 대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너무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건가요? 뭐 그것은 늘 근데 조심을 해야죠. 이건 과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계속 집권하는 한 우방국 동맹국을 향해서는 계속 이 압력이 가해질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방위 분담금 얘기도 결국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설사 저는 이건 의제에 올라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불쑥 이 얘기는 거의 지금 여태까지 한미 정상회담에서 빠지지 않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로 드린 말씀입니다. 박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틀림없이 이번에 무기 구매 문제나 지금 경제 문제나 그러니까 한미 FTA 그러니까 방위 분담과 한미 FTA 문제로 약간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정부가 예상을 했던 것이고 아마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향후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확보하고 또 미국의 어느 정도 전향적인 입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하나의 어떤 우리가 좀 준비를 해간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문제가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 입장에서야 그렇게 이제 압박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제 비핵화 문제를 한반도의 평화 개념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게 이 두 문제가 한꺼번에 섞이니까 이 정도 입장 고려를 동맹국이 안 해주나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서운함이라고 할까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사실 좀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인데 또 한편으로는 또 무기를 또 구매해야 되는 이런 뭐 딜레마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또 좀 더 크게 본다면 결국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우리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작전 통제권이나 이런 부분들의 전환이 또 불가피하고 그러려면은 현재 우리의 무기 체계나 이 수준으로서는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전작권을 전환하고 한반도 평화를 우리가 주도할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무기를 사는 게 필요하다. 아마 이런 의도도 좀 고려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이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에 또는 이제 전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는 것이 본인의 이 재선 가도에도 도움이 되는 카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어제 발언도 보면 오늘 새벽 발언도 보면은 천천히 가겠다고 뭐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매우 여유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본심인가요? 서두르지 않겠다는 얘기를 시작한 지는 꽤 됐죠. 그렇죠. 꽤 됐고 기본적인 인식이 지금 제재가 유지되는 한 시간은 미국 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재가 강하게 그러니까 제재라는 것은 사실 제재의 강도 곱하기 시간 아닙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2차 하노이 정상회담 때 미국이 확실하게 비핵화의 정의와 최종 목표를 북한한테 전달하고 그리고 제재가 계속되는 한 북한이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수긍하고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게 나름 공명심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노벨상에 대한 욕심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의지는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죠. 한반도 평화 체제와 함께.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천천히 가겠다라고 한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고 잠깐 들어보고 얘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And it really is. It's just step by step. It's not going to go fast. I've been telling you that for a long time. If it goes fast, it's not going to be the proper deal. 네, 꼭 뭐 이 말이 아니더라도 아까 앞서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스몰 딜과 빅 딜의 차이
그리고 또 이제 금강산 재개라든가 개성공단 재가동이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뭔가 의견이 대립되는 것 같은 얘기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례적인 건 아니지요. 사실 뭐 미국은 그런 입장을 여러 차례 천명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에 나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 정부가 계속 네. 남북 경협에 대한 예외를 요구를 했는데 네. 면제 조치를 요구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북한의 핵 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무기에 대한 입장을 받아와야 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보면 네. 우리 대통령의 하나의 큰 과제를 던져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경협이라든지 이런 면제 조치를 요구하기 전에 예. 일단 북한의 입장을 가지고 와라. 네.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의 의사를 분명히 이제 미국에 전달하고 그 긍정의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거꾸로 또 미국의 또 단호한 원칙적 입장들에 대해서 숙제를 받아온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게 약간은 좀 사고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에 우리 문 대통령이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롯해서 나머지 그 인사들을 만났을 때 말한 내용들은 잘 밝혀지질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만났던 그렇죠. 자리에서 나왔던 그것이 이제 잘 그 뭔가에 이제 통제된 상태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것도 사전에 이것이 합의가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기자회견을 또 작년 5월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는데요. 예. 기자들 질문을 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길어지고 또 기자들이 핵심을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언직설하는 사람이니까 그대로 대답을 해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이게 원칙은 이제 뭐 단독 회담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정제된 상태에서 한국이 브리핑하고 미국이 브리핑하고 그거에서 약간의 모호성을 갖고 지금 이제 북한이랑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앞부분에 밝혀진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진심인 거네요. 진심인 거죠. 예. 네, 그렇군요. 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뭐 우리 정부의 책임은 아닐지라도 실무 준비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너무 급하게 가는 바람에 사실 그래서 이제 단독 회담을 아예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단독 회담은 2분이었고요. 뭐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실무 준비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나온 이 뭐 발표문이라는 것을 보면 네. 한국과 미국이 각자 발표문이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이 핵심 의제는 매우 어려운 의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실무에서 조정을 하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래도 합의문의 성격을 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아쉽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그 가는 방미의 목적 중에 하나는 한미 동맹에 네.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가긴 갔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네. 그 의미는 또 찾을 수 있죠. 네. 지금 뭐 실무 준비가 좀 뭐 시간이 좀 빠듯했을 수도 있는데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어제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정부가 그 부분을 강조해 왔던 걸 보면 대통령이 상하이를 갔을 법도 한데 굳이 우리가 워싱턴 방문 일정을 우리 정부가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납니다. 일단은 이번 일정은 이제 미국이 네. 요청한 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임정 100주년 기념식도 빠지고 갔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다고 어떤 의미냐면 5월 1일 날 일왕 즉위식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네. 그 시점에서 사전에 한미 정상이 만나지 않을 경우 그 이전에 이제 몇 차례 또 아베 총리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코리아 패싱 얘기가 국내적으로 굉장히 나올 것이고 예. 또 자칫하면은 또 아베 총리가 지금 여러 측면에서 속도 조절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한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고 또 한 번의 어떤 미일 정상회담 그 이후에 만약에 우리 정상이 만났다고 한다면 예. 사실은 이제 코리아 패싱론 또 하나는 이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상당 부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잘 간 거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박 교수님도 동의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좀 준비 부족도 있었는데 네. 아까 그래서 이제 비핵화 협상 부분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충분히 전문가들 간의 어떤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해서 한 것이보다는 몇 가지 점을 포인트만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전반적인 이제 그 국제 정세 흐름을 봤을 때는 5월 1일 이전에 우리 정상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야 됐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5월 초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 방문할 때는 뭔가 그 사이에
북한의 입장을 또 들어와야 되는 네. 그 일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촉박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상수로 놓고 그때부터 이제 역산을 하게 되면 지금 안 갈 수가 없었던 그런 판단이 섰겠네요.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갔어야 됐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일 정상회담은 5월달 지금 말씀하신 이랑 즉위 시기에 오기로 돼 있고요. 그리고 6월달에 G20 오사카에도 분명히 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번이고 여전히 아베 신조 수상은 4월 말 정도에 워싱턴에 가서 또 한 번의 미일 정상회담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4, 5, 6 석 달 동안 미일 정상은 3번을 만나는데 한국이 안 만난다 하면은 이거는 우리 정부로서 큰 부담이고 한미 동맹에 대해서 코리아 패싱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국제관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나오신 김에요. 그 일본 얘기를 조금만 더 여쭤보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 일본 이제 수산물 수입을 우리가 이제 금지해 왔는데 이거 가지고 분쟁이 붙었었잖아요. 근데 WTO에서 질 줄 알았는데 한국 정부가 이겼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말 이기기 힘든 걸 이긴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 정부도 기대를 안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요? 보통 이게 1심이 작년 이맘때쯤 정확히 따지면 2018년 2월에 한국이 1심에서 패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패소된 거에서 다시 승소를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지금 대책반이 구성이 됐고 국무조정실 준비를 해갖고 각 부처가 지난 1년간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이거 우리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승소를 한 거죠. 근데 이건 매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아주 잘된 그런 결정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일본 정부 입장이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저희 뭐 일본 특파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 정부가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일본 정부는 이제 거꾸로 일단 WTO에 제소해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를 통해서 한국 정부에게 받아라 이런 지금 그 고노 외상의 발언이 나왔는데 상대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그 재판을 걸어놓고 지니까 이제 한국 보러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양보해 달라는데 뭐 그거는 아마도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일본이 이번 WTO 그 제소 문제를 승리함으로써 작년부터 있었던 뭐 위안부 문제, 징용공 문제 그리고 레이더 조준 문제, 우리 함정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어떤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그 승리의 징표로 아마 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일본 행정부로서는 특히 그 아베 총리로서는 상당한 좀 정책 타격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패소를 했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패소를 했어도 우리 정부가 이 8개 현이거든요. 사실 후쿠시마 인근 8개 의 수산물을 지금 수입 금지 조치가 돼 있는데 패소를 했다고 그것을 다시 수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WTO의 결정을 반하게 되고 일본은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말씀하신 한일 간의 관계가 여전히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것이 더 하나의 악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WTO 패소했는데 국내 여론 때문에 수산물 수입을 또 못하는 상황 이런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봉착하면 일본이 이전의 그런 갈등 요소들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같이 해결하자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한 15개월 동안은 우리가 일단 유예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 그래도 이제 수입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입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일본 측에서도 이게 별로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그런 수산물들이 전체가 다 수입이 합쳐져서 8개 형까지 들어온다면 한국에서 전반적으로 일본 그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수산물 수입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면도 있었고 말씀드린 정치적인 그런 포석도 있었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이 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일괄적으로 다 냈던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 54개국이 이제 그 일본 수산물 금지를 했었는데 한국에 이제 제소하는 걸 보고 나머지 이제 그 31개국이 이제 수입을 재개했는데 23개국이 아직 이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한국의 경우 이번에 이제 2심 승소의 원인도 그렇습니다. 원래 1심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일본산 후쿠시마 주변 해역에서의 수산물에 방사능 검출량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단 샘플을 했는데 기준 이하다. 근데 왜 한국이 금지하느냐는 논리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환경과
그 수산물의 관계, 다시 말하면 한국이 일본과 그 조류가 이제 공통적으로 흐르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네. 특수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은 가장 이제 민감한 한국을 공략함으로써 예.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승소하면 나머지 23개 국가도 쉽게 설득, 그러니까 취소시킬 수 있다고 수입 금지를 생각했는데, 해제할 수 있다. 예,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패배하는 바람에 나머지 원래 54개국이었는데 다시 또 다른 나라들도 수입 금지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수입 금지했던 나라들을 이제 다 이제 수입 금지 해제를 시키려고 했는데 아예 제소하는 순간에 수입 금지를 풀었던 나라들이 다시 수입 금지할 가능성이 뭐 아직은 뭐 커져버렸네요. 당장 할 수 없습니다만은 네. 이제 특수 관계가 있겠지만 그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겠군요. 네, 오늘 두 분 길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